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2달 된 변호사 청행정관 육참총장 호출과 기밀 분실 나라가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육참총장을 가표로 불러낸 청와대 행정관 인사개입 청탁이 있었다면 심각한 권한남용 범죄다. 인사자료 분실 등도 재조사에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는 납득하기 힘든 청행정관 육참총장 카페 회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정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사라진 자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친문 강화한 청개편과 여전히 걱정되는 독선 오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역시 대통령의 비서진이니까 위선 지시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장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 청탁이 있었다든가 또 주요 서류를 이제 분실하는 문제, 직권 면직, 의원 면직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교체가 친문이 강화되었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건 난센스 아닌가요? 그럼 대통령이 이 핵심 비서진을 교체할 때 대통령과 가장 가깝거나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 이 부분을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를 비서진으로 임명하는 것이지. 그러면 친문이 아니고 반문 인사를 임명하나요? 그것은 그 권력을 잡았지만 인사는 이전의 권력을 추종하나 또 자기와 다른 대립했던 정치 세력의 이념이라든가 정치를 추구하는 인사를 임명하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연정을 하지 않은 한은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번엔 EU가 세이프가드 발동, 통상당국은 뭐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해가지고 세이프가드를 이제 적용하니까 우리가 그 철강의 경우에 이제 유럽으로 이것을 이제 수출선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다시 또 EU가 이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이제 발동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이 정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WTO 그때 가입할 때 노동자들이라든가 농민들 일반 이 신자유 세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위가 많이 벌어졌죠. 홍콩에서는 한국에서 노동자 농민 1000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이 가서 항의 시위도 벌이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반세계화 시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WTO가 만들어지고 자유무역이 되면 만사형통이 될 것처럼 그래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기술적 상품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가 확실하게 확보된다면 그것으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가 간의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력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규제, 임금 걱정 더 큰 한국 CEO 중국, 일본 기업을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지금 사설 제목을 뽑았네요. 그동안 한국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사실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와의 경쟁 관계가 된 거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도 이 G2 국가로서 경쟁 체제를 지금 지금 무역 전쟁까지도 벌였고 곧 합의가 잠정 이제 합의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아니 뭐 일본이 기술적 우위에 여전히 있고 경제 규모도 한국보다 클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위에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급성장하면서 미국과도 무역 전쟁을 분쟁을 할 정도로 그런 경제 규모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또 기술도 상당 부분 이렇게 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규모, 한국의 기술 여러 가지 종합 판단했을 때 중국과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전방위 경제 악재 속 삼성전자 어닝 쇼크 덮친 현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이 59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서 각각 9.9%, 38.5% 감소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숫자를 이렇게 감소했다라고만 비교하면, 예를 들면 작년에 역대 최고의 그 무역 수출 세계 5위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17년 대비 2018년 수출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무역이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무역 수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세계 5위 수출을 기록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달 전년 1월, 2월, 3월, 11월까지는 대비했을 때 쭉 늘어났는데 2017년 대비 2018년 12월 달에 무역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전년 대비 12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 추세가 2019년도 계속되지 않겠냐. 그럼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숫자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전방위 경제 악재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 이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3분기에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기를 더 증폭시켜서 위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설을 펼쳐나가고 있네요. 북대사 망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망명 조선길 북대사 가족 고립무원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탈북 조선길 신변보호 대한민국 행은 문정부 책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전선 북쪽의 북한 정권이 말하자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그걸로 돼 있죠. 만약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억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독도 분쟁을 할 때 실효적 지배 이런 말이 있는데 이미 뭐 70년이 넘도록 북한은 북한대로 헌법을 가지고 별도의 국가로서 운영돼 왔고, 또 1991년에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상 북한은 독립적인 국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뭐 논란이 될 수 있네요. 뭐 여기서는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망명은 개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북한 주민이 탈북했으니까 망명을 신청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망명할 것인지 미국으로 망명할 것인지 다른 제3세계로 망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태고, 만약 미국으로 망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설이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그 미국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앞두고 아마 이걸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문제 대선 공약 때문이지 결정 방식 탓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동안 임금 인상이 너무 높았다 이런 자본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상한 하한선을 구간을 정해야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둬서 그 구간 설정위원회가 구간을 정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최저임금 해결책은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더 중요한 정부 실천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역시 사업장별 사업 종류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경신문은 최저임금 개편 정치 중립적 인상 공식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시장 친화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장이냐라는 것이 시장에 누구에게 친화적이냐 이것도 참 애매한 건데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본이나 기업의 입맛에 맞는 결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차등화해야 한다는 거고, 매일경신문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간을 정하자는 것은 상한선을 이제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도 지금 노동부도 그런 방침으로 일단 구간 설정위원회를 두겠다고 한 것이고, 직업종 사업장별로 차등하자 이런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파기시키자 최저임금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알아서 다 다른데 임금을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장별로 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800만 최저임금이 800만 건이 나오겠죠. 만약 800만 개 기업이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800만 개라고 하면 그런 정도 이게 그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사업장별 알아서 노사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도 최저임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단지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7,530원이다, 8,350원이다 이렇게 시급 정하면 그 이하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고, 그 이상 지급되는 것은 그런 사업장별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 다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차등하자. 이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최저임금을 깎자는 것이고,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법에 규정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알바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의 문제와는 별개로 기업이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같은 겁니다. 자, 노조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한국경신문은 대한민국에서 살판난 곳은 양대 노총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노총이 1년 새 4만 명이 늘어서 작년 말 101만 6천 명이 됐고, 민노총의 실질적 조합원은 98만 명이다. 그래서 한국노총, 민노총 조직수가 늘어나니까, 조합원 수가 늘어나니까 양대 노총이 살판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이 늘어나서 양대 노총이 뭐가 살판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임금을 받는
정부 공식 통계로 임금 받는 노동자 수를 한 약 2천만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양노총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조직됐으니까 조직률이 10%입니다. 그런데 뭐 알바 노동자를 비롯한 단시간 노동자들, 실업자들 다 포함하면 약 2,5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대노총 조직률이 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10% 수준 이하의 10% 수준의 조직률인데, 물론 뭐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조들도 몇십만 명이 되니까요. 그러면 약 10, 한 1, 2%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뭐 일본, 미국만 하더라도 20%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0, 50, 7, 80%인 조직률이 된 나라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 나라들은 다 노조가 엄청나게 살판났나요? 조직률을 가지고, 노조 조직률이 높아진다는 걸 가지고 노조가 살판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생경제 관련해서 명령심을 새해는 꼭 민생경제 협치 채널만 해도 상시 가동해야 한다. 뭐 여야 간, 뭐 여야 청와대 간, 뭐 이런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가동해야 한다. 이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제 민생경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근데 내용을 보면 기업이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죠. 탄력 근로제를 확대해 가지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은 인상률을 억제하고, 이제 이런 걸 여야가 또 청와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민생경제인가요? 이것은 기업경제죠. 민생경제가 되려면 결국은 노동자, 농민, 서민, 또 특히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6, 700만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빈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민생 문제, 민생경제 핵심적인데,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협치, 그것은 민생경제가 아니고 기업경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세금 59억 원 쓰고 166만 원 효과원 서울페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제목이 사설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서울시는 홍보 예산이 이제 투입된 거고, 초기 예산이 투입된 거고, 활성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이 제도, 이게 뭐 단순한 것이 아니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도 이게 이제 다 민간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결제 서비스도 도로나 철도처럼 공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십 년째 공연불 중소기업 육성, 옥석 가려 세계적 강소기업 키우라 라고 주문하고 있네요. 근데 이건 뭐 정부에다가 중소기업을 키워라, 이렇게 주장하려면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해서 이러한 기업을 키우고 이러한 기업을 키우지 않고, 이렇게 국가가 100% 통제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일반 민간 기업을 국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그런 뭐 규제는 하지만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강소기업을 키운다, 안 키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서, 뭐 국내의 시장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든 재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인데, 뭐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전에 살아남아야 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강소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소환이 11일 날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전 대법원장 소환 진상 철저히 밝히되 강제 수사는 피해야 한다. 근데 뭐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진상은 다 그동안 다 밝혀졌죠. 그런데 1년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할 만큼은 다 했겠죠. 증거인멸할 시간을 지금 다 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 대법원 행정처장 구속된 사람이라든가 관련 대법관 또 그들이 내린 판결문 그리고 그 사법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판결에 의한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다 증거죠. 그래서 뭐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갑을 채우고 밤샘 수사를 하고 뭐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것인데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전 대법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의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수사를 해야 하고 이들이 헌법을 위반한 헌법 103조가 규정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과 가진 자들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한 그런 불법 부당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